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이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따른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을 문윤아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배 캐스터 문윤아입니다. 이번 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차 협상 여지에 주목하며 4월 14일 코스피 지수를 장중 한때 6천선 위로 끌어올렸으나 4월 14일 종가는 6천선 아래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월 15일 시장은 전일의 기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으로도 6천선 돌파에 성공하며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후반인 4월 9일부터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며 지난 주말인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대면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2차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4월 13일 월요일 시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2차 협상이 구체화되며 4월 14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6천선을 회복하는 강력한 급등세를 연출한 가운데 뉴욕 증시 또한 4월 14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와 금융주들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등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기술주 훈풍을 이어받아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삼성전자 역시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등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장중 회복한 6천선의 안착 여부와 구체적인 2차 협상 결과에 따른 지수 상단의 확장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HBM4 공급망 진입을 둘러싼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및 AI 서버향 수요 중심의 업황 회복 속도가 향후 전망을 결정지을 핵심 지표로 주목받을지 잠시 후 김정철 본부장님과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며 이상 저는 캐스터 문윤아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4월 15일 2차 종전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이 국내 증시도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3거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주 관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지금 4월 15일 날 제가 방송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그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TSMC 실적 발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뭐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상황 자체는 일단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다.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음봉이에요. 여러분 음봉인데 4천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4천선을 일단 그래도 아니 6천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6천선을 그래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최하단에서만 매수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여기서 매수했었고, 여기 한번 뚫렸을 때 또 여기서 한번 매수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거의 하단에서만 매수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전쟁과 재앙에는 맞선다. 자, 전쟁이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이틀 만에 저가가 나왔어요, 저가가. 이틀 만에 이 급 나가는 요때가 최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쟁 발발하고 이틀 만에 최저가 찍고 지금 반등한 거예요, 정확히. 그 쌍바닥을 찍고요. 쌍바닥을 어떻게 찍었냐? 여기가 이제 2차 바닥, 얘가 2차 바닥, 쌍바닥 W자 패턴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아주 이번에 쉬웠습니다. 사실 되게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제 어려운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면서 혼자만의 그 마음이 어려웠던 거지. 사실 저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았고 쉬웠고 시청자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제가 아는 모 아나운서가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계속 SK하이닉스 어떻게 하냐고 참고로 얘기해 드릴게요. SK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예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오늘 신고가 찍고 좀 밀리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117만 5천 원까지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눈에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동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전쟁 이슈가 아닌 시스템적인 리스크,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은 어제 발표한 지표 중에 어떤 지표였었냐면 미국에 이제 PPI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PPI. 자, 3월 PPI인데 3월 PPI가 좀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4.6%가 여기 보시면 4.6% 예상치인데 4.0%가 나와서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4% 자체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4%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건데 이제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 물가는. 그 정도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PPI가 반영이 이제 CPI에 천천히 반영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신용위험 같은 거, 신용 리스크,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경우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전쟁에는 맞서더라도 그때는 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대체 그 부분이 언제냐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언제 잡느냐. 그럴 때 AI 버블이 같이 터지면서 이게 퍼펙트 스톰으로 가느냐.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급락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언제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오느냐를 우리가 잘 주시만 한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번에 이제 지수가 급락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연봉으로 보시면요. 연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75%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현재가 44% 올라온 거거든요. 50%까지 갔다가. 근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집니다. 올해 그 3월 4일 날 마이너스 12% 폭락한 날, 이날이 증시 사상 최대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크게 흔들린다. 근데 만약에 이번 전쟁이 이제 끝나서 전쟁이 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더 이상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가 나타나고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나서 코스트, 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금리가 높아서 조달 비용 많이 든 상태에서 버블이 터져버리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때는 일반 주식 투자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ETF, ETN을 여러분들 섞으셔야 되고 미국에서 ETP까지도 여러분이 섭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4월 15일 우리 증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도 들어봐야 할 텐데 저희 본부장님 종목인 SK 하이닉스와 효성중공업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들주들이 제일 좋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방산주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건 415% 현재 수익주입니다. 415%면 여러분 4배 오른 거거든요. 4배. 예, 4배 오른 거예요. 4배 오른 동안 제가 절반 매도, 추가 매수 또 절반 매도 요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415%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계속 매수 가만히 놔뒀으면 수익률이 더 높았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태에 현재 달리고 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 최근 흐름 들어서 전쟁이 끝나려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쟁이 휴전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크게 빠졌을 텐데 안 빠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권에 대해 전쟁 시 발언 전쟁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눈치 없는 몇몇 분들이 이거 가지고 난리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그냥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다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총력전에서 어떻게든 석유 받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석유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KF21 해가지고 KF21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방산 지금 수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지금 논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천국 원투는 당연히 추가 도입할 거고 그 다음에 방산무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아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휴전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레바논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레바논을 때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기 때문에 사실 영토 넓히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영토가 작은 나라는 핵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란 보세요. 이란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다 때려보고도 살아남습니다. 이란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요르단 일부,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을 점령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토 넓힐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시리아는 다수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국가, 레바논도 순위파가 있고, 요르단 순위파고. 근데 여기서 순위파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순위파 국가 대표적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죠. 결국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향후에 이스라엘이랑 자기랑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기를 살 때 무기는 단지 성능이 좋고 가격 싸다고 그 무기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와 얼마나 전략적인 파트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한테 물어봤겠죠. 야, 강훈식 비서실장님인데, 강훈식 비서실장 이 방송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아랍의 왕자라 생각하고. 야, 아랍의 왕자, 야, 강훈식, 야, 무기를 너네 거 사잖아? 그럼 만약에 너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친하잖아. 그럼 이스라엘 친한데, 야, 너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친해서 우리 무기 공급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우리 어떡하냐? 그러면 좀, 신뢰해줘야 되겠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신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올린 거예요. 올리고 싶어 올린 게 아니라 지금 무기 딜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눈치도 없는 몇몇 국민들은 이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진짜 눈치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이 사세요 여러분들은?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지금 이거 석유 땡겨오고 방산무기 팔라고 지금 이거 코멘트 잠깐 날려준 거잖아요. 우리는 과민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과민 반응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저거 그냥 우리 무기 팔라고 지금 저거 하는 거구나. 그렇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하지. 뭐 이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무기 팔아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민이란 사람들은 손발도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시끄럽게 나오고 있고 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대 수혜주다. 계속 홀딩. 자, 효성중공업 오늘 좀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 3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익률 124%입니다. 효성중공업 물론 LS 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치맞추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효성중공업 일주당 주가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부담스러우시면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 분명히 드렸죠. 근데 우리는 언제 공략이에요? 134만 원에 공략했어요. 134만 원에. 작년 9월 30일 날 지금 3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것도 일주당 주가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얘기했죠. 상일전기 하시거나 LS 일렉트릭 해라. HD 현대 일렉트릭 괜찮다. 이번에 LS 일렉트릭 액면분할에서 주가 어떻게 됐죠? 당시 급등했어요. 안 보셨겠지만 급등했거든요. 급등했는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 그러면 초성중공업도 액면분할하면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렇죠? 그것 좀 생각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익알펜스 요거 넘어가고요. 수익률 100% 넘긴 한데,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15일날 지금 오후에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상승폭을 지금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수익률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4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40% 정도 될 것 같은데 146%에 지금 장중에 지금 방송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니까 140%라고요, 수익률이. 140%. 그 모 아나운서도 아마 140%일 거예요, 아마. 140%일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익률이 막 80%까지 떨어질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참고로 4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땡겼어요, 지금. 왜 땡겼을까요? 너무 좋아서 땡겼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네. 이번에 원래 미리 했잖아요. 목금해야 되는데 미리 했거든요. 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아, 우리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아, 좋은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 증권사에서 막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8조 원. 예? 48조 원? 우리 더 높은데? 쟤네 뭐지? 쟤네 바보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전에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권사 43조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얘네는 거의 증권사로 하면 안 된다. 얘네 하우스는 완전 바보들이다. 아니, 바보도 이렇게 계산 안 하거든요. 최하 50조 나온다. 내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더 갑니다. 보입니다. 자, 코리아서킷 수익 완료했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8,000원까지 떨어지니까 난리도 그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추가 매수합니다. 더 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71,000원까지 왔습니다. 수익률 다시 182%. 물론 200%에서 좀 까먹었죠. 한 20% 까먹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가 2,0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 일정이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스페이스X가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 이상이에요.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이요, 이 꼴랑 2,000억 투자해서 얼마 버는 줄 아세요? 8조입니다. 8조째야. 그냥 8조를 거저 먹어요. 8조를 그냥 먹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8조를 그냥 미래에셋증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 자, 미래에셋증권 시가총액이요, 지금 40조? 40조예요? 근데 40조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뭐가 있죠? 스페이스X 지분도 있고, 그 추가로 뭐가 있죠? 스페이스X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미래에셋증권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미래에셋증권 증권 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왔는데 당연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골드만삭스 이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골드만삭스는 미국계이긴 한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원투 하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자, 다시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홀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이 급등하고 나서 플랜트 쪽에서 현대건설의 발전소 이게 조금 삼성 E&A 쪽으로 좀 몰렸어요. 그 시장의 관심이. 그래서 현대건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살짝 주가가 올라가다가 50%까지 가다가 좀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3월 4일 날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우리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3월 4일 날, 자, 삼성 E&A 모두 매도하고 현대건설로 종가 매수합니다. 비중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 E&A를 매도해가지고, 놔뒀으면 괜찮은데 괜히 매도해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건 좀 안타깝고 제가 좀 잘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가지고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예. 근데 여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5%. 예. 이날 매수했다라는 거. 5% 이날 매수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70% 수익. 예. 바로. 예. 5%도 70% 수익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것도 좀 죄송해요. 더 갔어요. 예. 어제 거의 상한가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 안 했으면 수익률 한 120% 났거든요. 예. 개인 매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KSS 해운은 26% 정도 수익, 25% 수익 내다가 지금 조금 밀렸는데, 해운주, 근데 KSS 해운은 그냥 단순히 전쟁 테마로 해운주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아래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KSS 해운.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업사이드 한 50%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반드시 함께 하시면은 다시 제공력 타이밍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약간 상수복을 조금 더 반납했어요. 반납해가지고 솔리드가 지금 수익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돼요. 3월 16일날 들어갔는데 50%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통신 관련주들, 통신기기 관련주들 중에서도 솔리드는 방산도 조금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익률 리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15% 넘는 수익 진행 중에 있고요. SK하이닉스 146%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 124% 넘는 수익 중인데 이 종목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재진입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협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2차 협상 기대감과 이 글로벌 반도체, 금융주 강세가 맞물리면서 이 국내 증시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의 상승을 추세적인 회복 국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벤트성 반등으로 해석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또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주들 추가 상승 여력 있을까요, 본부장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이게 지수에 제일 영향이 큰 삼성전자를 보면은,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가 얼마나 있었고, 그걸 좀 보시면은, 자, 지금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놀리지 마세요. 384조 9,046억 매도했어요. 네. 384조. 384조 원을 팔았어요. 네. 지금 이제 요 정도 팔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통계가 작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 팔았으면 진짜 엄청나게 팔았다. 이거 숫자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좀 약간 요 정도 숫자가 아닐 건데 지금 HTS가 가끔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38조인데 38조 4,900인데 38조 4,900 야 이거 뒤에 숫자가요. 이게 숫자가 깨져가지고 잘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옵니다. 숫자가 자릿수가 안 맞죠, 지금? 예, 자릿수가 안 맞는데, 지금 뭐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더 팔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한번. 자,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PPT 화면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4%입니다. 48.4%인데 조금 올랐어요. 조금 더 사가지고 한 49% 정도 되는데 역대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제외하면은 가장 적어요. 지분율이 지금 이 이상 줄지 않아요. 절대. 그 이제 뭐하죠 외국인 투자자들? 사기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줄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줄였겠습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장난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릴레이팅을 하는 작업까지, 제가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자, 릴레이팅 작업이 되고 삼성전자의 종목당 비중이 올라가줘야 이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더 사거나. 근데, 안 그러면 운용사나 이런 데서 리스크 관리 팀에서 못 사게 하거든요, 이거 절대.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아무리 좋아도 못 사게 합니다. 왜냐면,
종목당 최대 리스크 비중, 최대 포용 비중이 있고 그 비중이 주식을 더 안 사도 삼성전자가 올라버리면 그 비중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작업 어떻게 해야 돼요? 릴레이트는 해줘야 돼요. 릴레이트 해줘 다시 또 비중을 늘려준 작업 해줘야 돼요. 그게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한 게 좀 크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게 매도했어요. 매도했고 전쟁도 마침 터졌고. 근데 여기서 더 팔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겠냐고요. 당연히 오르겠죠. 물론 전쟁이 격화되면요. 여러분 트럼프한테 한두 번 속지 마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가슴이 새 가슴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오죽하면 그 타코가 치킨 사오시겠습니까? 치킨 사오 뜻은 뭐 그 뜻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새 가슴인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할 건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조지부시 항공모함이 지금 지중해 와 있긴 한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제한된 폭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전면적으로 덤비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이 버티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버텨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다. 자, 조지부시 항공모함 전단회가 7일 뒤에 합류한다는 게 제가 지난주 버전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버전인데 7일이 지났죠. 예, 그러니까 합류했겠죠. 합류는 아직 다 안 했고 지중해에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3일 지났으니까 지금 지중해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직 지속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수에 대해서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근데 단 전고점인데 이게 결정나는 게 어느 때 결정이 좀 날 것 같냐.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거 결과를 봤을 거예요. TSMC가 실적 발표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TSMC가 실적 발표 어떻게 하느냐. TSMC가 실적 발표가 하게 되면 HBM 반도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TSMC, 엔비디아 GPU 만드는 회사인데 GPU 하나당 HBM 하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GPU가 얼마나 팔렸는지 보면은 HBM이 얼마나 팔렸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원래 삼성전자는 별 영향 안 받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4를 맨 처음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새로. 그전에 SK하이닉스가 HBM 쪽을 다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일 TSMC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 갈 수도 있다. 이거. 더 갈 수 있고 돌파할 수도 있다.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높게 나오면. 적당히 그냥 호시적인데 그냥 약간 호시적 정도 나오면 세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세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러분 매도하시면 안 되고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올라봐야 이제 크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럼 딴 거 뭐 볼 거 없나요? 해서 제가 히든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히든 종목인데요. 자, 반도체 칠러 스크러버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칠러 스크러버가 뭐냐면 반도체 생산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나와요. 유해 가스가 나오는데 그 유해 가스를 걸러주는 장치가 칠러 스크러버인데 칠러 스크러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걸 이제 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안 갔어요. 왜 주가 많이 안 갔냐? 이 종목이 원래 액침 냉각 관련, 그러니까 냉각을 시킬 때 반도체가 뜨거워지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을 시킬 때 그냥 물에 담궈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에 담궈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럼 물에 담궈도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보면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 지금 히든 종목에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 종목에서 가장 대장주예요, 이 종목이 사실상. 근데 그동안 왜 못 갔겠어요?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안 갔으니까. 그래서 안 간 건데 여기는 액침 냉각만 하는 게 아니라 칠러 스크러버 장비가 워낙에 잘 되고 있다. 지금 2026년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인데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 한 5만 원 지금 39,000원 얼마인데 이거 5만 원 가야지 맞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목표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TSMC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론이 나오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 들고 가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교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 주식의 기본적 분석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이 있고 이를 비율로 분석하는 PER, PBR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본부장님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떤 걸까요? 재무제표. PER, PBR 잠깐 발음 깜빡하셨는데 영어 그러니까요. 약하시군요. 미국인이시네요. 영어 제가 오늘 약하시죠? 좀 정신이 없네요. 아, 네. 그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 전 시간 교육 보시면은 2주 전 교육 보시면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재무제표도 종류, 그다음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재무제표를 왜 봐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재무제표를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렵죠? 예, 이 어려움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 대단히 쉽습니다. 대단히 쉬운데 왼쪽이 BS,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있어요.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IS입니다. IS 요게 포괄손익계산서. 예, 우리가 흔히 실적 발표할 때 보는 게 여기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IS 요걸 보는 거야. 그 IS가 그 중동 IS 아니고요. 예,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주로 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밸런시트하고 IS,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이 뭐냐? 재무상태표는 지난번 시간에도 했지만 지금까지 쌓아도 누적된 재무 숫자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두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손실하느냐가 이 재무상태표에 쌓이겠죠.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니까 오른쪽에 요게 오른쪽 IS가 BS로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쌓이면 플러스로 쌓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되면 까먹겠죠? 쌓여있는 거를.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하시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영상 떠놓은 게 있거든요. 다시 영상 교육 자료를 아주 자세히 교육 강의를 다시 또 올려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있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그러니까 먼저 재무상태표가 이거 대차대표라고 하는데 이 왼쪽은 자산. 요게 부채 자본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예,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이 있는데, 사실 영어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왠 줄 아세요? 예,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 영어로 하면 current asset. 당장 현금화하는 자산. 고정자산. 자, non-current asset. 영어로 non-current asset인데, 이거는 현금화 빠르게 안 되는 자산. 상당히 직관적인데 우리나라 한글은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유동자산은 지금 빠르게 이 현금화되는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빠르게 현금화되는 자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좌자산, 퀵에셋이 있고 재고자산,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좌자산, 현금으로 있는 자산이 있고 재고자산, 물건을 만들었는데 재고는 팔리면 이거는 현금화 되니까 그래서 빨리 현금화되는 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빨리 현금화되는 자산도 그것도 분류를 하자 보면 현금 및 현금 득가물,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이게 이제 가장 빠르게 현금화되는 거고 단기부동산품, 쇼텀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단기로 주식 투자한 거 이런 건 바로 현금화 이틀 만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미수수익이 뭐냐면 어커드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돈을 못 받은 거. 일은 했는데 돈 안 준 거야지. 그럼 여러분 흔히 돈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약속어음을 하게 되죠. 어음 끊잖아요. 어음 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돈을 계속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그거를 내다 팔 수 있죠. 현금화 되잖아요. 현금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는 계좌 당좌 자산으로 보는 현금으로는 요 세 개가 있다. 물론 현금이 현금 득가물이 가장 현금화가 빠른 거고 그 밑에가 이제 조금 내려갈수록 현금화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자산에는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뭐냐면 투자자산, 좀 길게 투자한 거, 채권에 막 10년 투자했다 이런 거는 바로 빼기는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토지, 시설, 장치, PPE라고 하는데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
이렇게 PP라고 보통 우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PP가 어쩌고저쩌고 PP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무형 자산이라고 해서 인텐저블 에셋. 그러니까 주로 무형 자산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특허권, 그다음에 권리금 이런 것들 다 무형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근데 엔터사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많겠죠. 엔터사 음원, 뭐 저작권 이런 게 다 뭐겠습니까? 무형 자산에 속합니다. 근데 일반 엔터사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특허나 권리금 뭐 굿일이라고 하는 권리금 정도만 좀 그렇게 특허 무형 자산 잡힐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고정자산이 나눠졌다. 감가상각 누계 요거는요, 그 감가상각된 걸 누계 시켜놓는 건데, 요거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는 없다. 크게 주식 투자하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이거 몰라도. 자, 이렇게 되면 왼쪽 자산 쪽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제 부채 쪽 가볼게요.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100, 부채 30, 자본 70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100이 되는 거니까. 자, 부채를 보면 부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 늦게 갚아야 되는 거. 자, 빨리 갚아야 되는 거 뭡니까? 유동부채인데 이 유동부채에는 미지급금,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그거는 부채로 잡혀요, 여러분. 내가 돈이 현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금이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럼 그거는 재무제표는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 선수수익, 어넌드 레버뉴. 어넌드 레버뉴는 뭐냐면 돈을 받았어요. 야, 일 좀 해. 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어. 현금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부채예요. 대표적인 게 뭐있습니까? 여러분 보험 들 때 보험료 내죠. 보험료 내면 보험사가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아직. 여러분의 보험료가 실효가 되거나 만기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그때가 일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돈을 받았을 때는 보험료를 받을 때는 그게 다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보험주들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안 좋아서 부채가 높은 거다? 아니다. 이건 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금 선수수익 같은 경우는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 아십니까? 이자를 안 내잖아요. 이자를 안 내는 부채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넌드 레버뉴 같은 경우는 선수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무조건 수주산업 같은 경우 수주산업 하는 쪽들은 어넌드 레버뉴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나쁜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부채가 많아야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기는. 조선주들 턴어라운드 했을 때 보십시오. 어떻게 언제 턴어라운드 했는지. 부채가 급격해집니다. 수지가 왕창 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 일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부채가 많아서 조선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 전문가 하는 거 보면 좀 웃겨요, 되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를 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단기 차입금, 단기로 돈 빌린 거 의미하죠. 자, 그다음 고정부채에는 일단 장기로 돈 빌린 게 있어요. 채권이나 뭐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장기로 돈 빌린 거. 그다음에 요 3번 보면 한글로 번역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거. Deferred Tax Liability Capital Lease Oblig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그 퇴직금, 텍스, 세금 관련한 그러니까 내야 될 돈, 퇴직금 직원 지급해야 될 돈, 세금 내야 될 돈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건데 이거 계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 재무제표 공부하다가 이거 보고 거의 포기했어요. 너무 빡세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분석하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일반 회계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거 분석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이거 사실 알 필요는 없다, 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번 여기 있던 이 계정이 많은 많을수록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많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금이 밀리면 가산세가 맞긴 하는데 세금 밀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어서 제가 뭐 꼭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캐피털 스탁, 자본 잉여금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털 해가지고 주주가 자본금은요, 여러분 액면가 HTS 보면은 여러분 액면가 얼마라고 써였잖아요. 그 액면가 주식수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털은 거기서 주가 오른 거. 그러니까 거기서 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올라서 이게 들어오느냐? 계속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 처음에 자본금 요 정도였다가
추가로 유상자 하잖아요. 유상자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자본의 잉여금. 그거를 그러니까 액면가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주가 낸 돈이고요. 주주가 낸 돈으로 자본에서 1, 2번이 주주가 낸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이익잉여금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뭐 삼성전자 57조 원 순이익을 거뒀다. 여기 순이익 57조 원 거뒀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꽂혀요?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꽂힙니다. 여기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최종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느느냐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얼마가 버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순이익 57조 원이 리테인드 어닝에 꽂혀요. 꽂히면 여기가 숫자가 57조 원 늘어나면 어디가 또 늘어날까요? 현금은 등가물 해서 여기서 57조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본 합치면 자산 딱 맞죠? 이 꼴. 네. 자,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있으면 이거 배당 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삼성전자가 57조 원 받아서 벌어서 싹 다 배당 주면 난리 나죠. 회사 뭘로 발전합니까?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재투자하는 게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자 올랐으니까 주주들 야 배당 줘 이래버리면 그 부동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다 빼놓는 거예요. 빼놓으면 여기는 이제 배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돈, 3번은 배당을 줘야 되는 돈. 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재무상태표가 끝났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빠르게 현금화되는 자산, 늦게 현금화되는 자산. 빠르게 현금화되는 자산 중에 진짜 빠르게 되는 자산이 있고 인벤토리가 있고. 자, 부채는 빨리 갚아야 되는 돈, 늦게 갚아야 되는 돈. 빨리 갚아야 되는 돈 중에 대부분은 뭡니까? 상당히 수주받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다. 오히려 많으면 좋은 거다. 예. 그 다음 자본은 주주가 낸 돈, 주주가 번 돈. 이익이익과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주주가 번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게. 이게 재무상태표 끝이에요. 근데 이거 회계사들이 되게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렵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너무 쉽게 이해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실적발표 때 보는 겁니다. 매출에 판매한 거 금액이고요. 매출원가. 판매할 때 무조건 따라가는 비용을 매출원가. COGS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COGS, COS COG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GS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매출원가는 이걸 만들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만드는데 액정이 들어가죠. 근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는데 액정 없이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무조건 액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죠? 그런 거는 매출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자, 매출총이익,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이 얼마다? 자, 시적 발표 보면 엔비디아 그로스 프로핏이 얼마다? 다 내일 당장 TSMC 그로스 프로핏 볼 거야, 아마. 그로스 프로핏이 70% 넘어가느냐. 그거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 그로스 프로핏, 매출총이익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는 판매비, 회사 운영하면서 판매 관리하고 직원 인건비 다 빼면서 나온 게 영업이익. 우리는 영업이익을 제일 중요시 여기죠. 왜냐?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 결정되고 주주 배당 결정되고 다 결정되니까.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의 손익이 빠져요. 근데 영업의 손익은 그 회사의 본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이 아닌 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순이익을 많이 갉아먹었다? 그거 일회성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일회성이면은 사실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물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벤트가 다 다르니까 회사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자세한 상황 알아야 될 QR코드 스캔하러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되면 이제 재무제표가 보통 요런 형태가 제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유동자산 100, 고정자산 150, 1대 1.5 나와야 되고요. 유동부채가 100 정도 나온다. 전체 부채가 100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항상 많아야 돼요. 자, 최근에 롯데케미칼, 홈플러스 상태 안 좋다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단기로 갚아야 될 돈이 단기로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으면 위험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합산한 게 유동자산하고 당장 현금화된 자산하고 그러니까 길게 갚아야 될 돈까지 포함해서
예, 유동 부채랑 유동 자산이랑 비슷하면 그러면 되게 이쁜 재무제표다. 이쁜 재무상태표다. 자, 그다음 자본금이 한 150 정도. 부채와 자본금의 비율이 한 1대 1.5 나오면 상당히 좀 아름다운 재무제표다. 자, 이 재무제표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내가 재무제표 본다라고 하면 딱 이 재무제표, 이 정도 수치가 나온 재무제표 보잖아요.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재무제표는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장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상당히 좀 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한때 옛날에 LG가 스마트폰 한참 잘할 때 LG전자가 스마트폰 한참 잘할 때 그냥 휴대폰 점유율 세계 2위 할 때 근데 스마트폰 진입이 늦게 돼가지고 LG전자가 스마트폰 결국 철수했잖아요. 자, LG전자가 그때 한때 유동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현금만 많았어. 스마트폰 투자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투자를 너무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현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현금 많으면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할지 아직 결정 못하고 돈이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고정자산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많이 돼서 여기가 심장이라고 하는데 고정자산을 심장이라고 해요. 혹시 그 2PM의 그 하트비트라고 하나요? 하트비트. 얘가 뛰어야 돼요. 얘가 뛰어야 피가 올라가요. 유동자산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자, 요런 재무제표는 그냥 망한 회사예요. 망한 회사. 유동자산, 고정자산 합쳐서 250인데 부채가 400이야. 자본금 마이너스 150. 이거 망한 거죠. 망하면 어떻게 돼요? 출자 전환해서 바뀐다. 자, 요런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거의 넋을 놓고 한 3시간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재무제표 보면 넋 놓고 보거든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이랬어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럼 지금은 다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변하고 있다니까요. 유동자산, 고정자산 비율이 1대 2.5가 나와요. 유동부채, 고정부채 다 합쳐도 유동자산이 더 많아요. 자본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채보다 3배, 4배 돼요.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다. 이러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성장성? 이런 회사가 성장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고정자산 심장이 뛰어주는지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고정자산이 1대 2.5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요거 또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비율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PER과 PBR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ROE는 제가 요거 스킵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PER은 비율 분석하는 건데요. 자, 주식수로 나눈 게 주가죠. 시총을 주식수로 나눈 게 주가입니다. 이 주가를 뭘로 이익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저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가총액하고 이익단, 영업이익단, 1년치 영업이익단,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항상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알 수 있다. 자, PBR은 뭐냐면 PBR은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과 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일일이 구하고 BPS를 일일이 구하기 귀찮으시면 시가총액하고 자본금을 비교하세요. 그게 과연 PBR 1배가 되는지. 1배 이하면 저평가인데 그러면 1배라고 다 저평가냐? 그건 아니죠. 업종별로 성장 업종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업종이 있는데 그건 성장하는 업종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QR코드 스캔하면서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드릴 거고, 최근에 지금 시적 시즌이죠. 시적 시즌이 저평가인지 아닌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실적 발표 시즌이 가장 이 재무제표 보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내용 자세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무제표를 위한, 가치평가를 위한 재무제표를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또 이 내용 접못 시킨 투자 전략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계획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